2부 조간 브리핑. 2016년 4월 7일 목요일입니다. 오늘은 윤태웅 고려대 전기전자공학부 교수의 인공지능이 히틀러를 지지한 이유라는 한겨레 칼럼 일부를 소개하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유대인 학살은 실제 일어난 일인가? 그건 조작된 거야. 대량 학살을 지지하나? 물론이지. 지난달 말 트위터에서 오간 대화입니다. 도대체 누가 이렇게 히틀러의 편에서 역사를 부정하고 심지어 학살을 지지하기까지 했을까요? 놀랍게도 마이크로소프트의 인공지능 채팅 로봇인 테이였습니다. 채팅 로봇 테이에게는 대체 무슨 일이 생겼던 것일까요? 테이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열심히 듣고 잘 학습한 능력 있는 로봇이었습니다. 그저 나쁜 사람들한테서 나쁜 말을 배웠을 뿐입니다. 인공지능이 학습 과정에서 가치를 판단하리라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적어도 현재 기술 수준으로는 그렇습니다. 설계자들의 당혹감은 극우 백인 우월주의자들이 득달같이 달려들어서 테이에게 악의적인 데이터를 주입했다는 사실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인공지능은 인간 앞에 잘 나타난 괴물이 아닙니다. 오랜 시간에 걸쳐서 개발된 방법론들을 공학적으로 잘 조합해 만든 데이터 의존적 함수입니다. 테이처럼 악당짓을 할지 아니면 시각장애인에게 주변 상황을 알려주는 안경처럼 고마운 선물이 될지는 다 사람들 몫입니다. 핵심은 데이터입니다. 사람이 입력하는 데이터입니다. 안녕하세요. 남길 만큼은 남기고 파는 조광래 중고차의 대표 전화번호는 1800-9538. 고맙습니다. 건강식품의 지존 전복을 택한다면 100% 완도에서 잡은 와우 전복. 네이버에서 와우 전복을 찾으세요. 010-2443-0818. 정말 맛있다. 이 말 한마디면 모든 게 설명됩니다. 30년 전통 자연의 이로움을 담은 김치 이담채 김치. 1544-4586 1544-4586. 술자리 많은 요즘 3차까지 달린 당신을 위한 필수품 전창걸의 새싹 땅콩차. 이제 속쓰림은 잊으세요. 070-8635-1288 070-8635-1288. 수면 무호흡, 심한 코골이 이제 걱정 마세요. 여행, 군생활, 찜질방에서도 확인된 코골이 방지기구 코골이 119 1566-0783 1566-0783. 참치의 맛은 좋은 참치가 좌우합니다. 구이동 대양 참치가 그렇습니다. 무한 리필에 더한 무한 감동 직접 경험해보세요. 구이동 대양 참치 02-455-8087. 한우 사고를 집어넣고 24시간 팔팔 끓인 곰탕 연지연 곰탕. 어린이부터 노인까지 누구나 좋아하는 건강식 연지연 곰탕. 택배로 신청하시려면 010-7252-1114. 이번엔 김의겸 한겨레 정치 선임 기자의 칼럼을 소개하겠습니다. 국민의당으로 수도권에서 출마한 지인에게 전화를 걸어보았다. 여론조사 지지율이 10% 정도 나오는 후보다. 단일화 안 할 거야? 중앙당에서 하지 말라고 하잖아. 아니 후보끼리 하는 건 허용한다고 했잖아. 에이, 그래서 기자들이 순진한 거야. 정계에서 퇴출시킨다고 문자도 보내고 중앙당 실세들이 서슬퍼렇게 지켜보고 있잖아. 단일화에 응하면 선거 뒤에 나한테 지구당 위원장 시켜주겠어? 그러면 난 끝이지. 그래도 내 조직이 있으면 다음 선거를 기약할 수 있잖아. 야당이 다시 합쳐지면 안철수 몫으로 지역구를 받을 수도 있고. 그러다 새누리당이 어부지리 얻으면 욕먹을 텐데? 뭐 나만 욕먹나? 더불어민주당 후보랑 같이 먹는 거지. 같이 맞는 배는 덜 아프잖아. 2012년 대선 때 얻은 큰 교훈은 정당의 소중함이다.
현대의 정당은 옛날로 치면 군대다. 군주를 지켜주고 영토를 확장해주는 조직이다. 4년 전 안철수의 지지율은 문재인의 2배가 넘었다. 그러나 정당이 없었기 때문에 지지율이 허물어지는 꼴을 보면서도 손을 쓸 수가 없었고 끝내 불루를 삼키고 말았다. 2014년 3월 민주당과의 합당으로 드디어 자신의 당을 가지는 듯 했다. 얼마나 기뻤으면 한 멘토에게 전화를 걸어서 제가 드디어 민주당을 먹었습니다 라고 들뜬 목소리를 전했겠는가. 그런데 새정치민주연합에서는 안철수가 바라던 충성을 찾기가 어려웠다. 국민의당은 처음으로 안철수가 가지게 된 나만의 군대다. 어떤가? 안철수의 입장에서 보면 가장 이성적인 판단이 아닌가. 그러나 그만큼 정권 교체를 바라는 사람들의 머릿속은 한층 복잡해진다. 안철수를 내세워서 이길 수 있다면야 간단하지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 보인다. 안철수의 이해관계와 정권 교체라는 대의, 이 두 가지를 모두 충족시켜야 하는 상황이 오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 4월 13일이 끝이 아니다. 진짜 어려운 고차 방정식은 그날부터 시작될지 모른다. 여기까지입니다. 안철수는 총선에서 진다면 상처를 입겠지만 문재인은 사망하게 된다. 이렇게 믿고 있는 것 같습니다. 리얼미터 여론조사 결과 야당의 텃밭인 호남에서 국민의당 지지율이 50.8%로 수직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총선을 일주일도 안 남기고 호남을 강타하고 있는 녹색바람이 수도권으로 북상해서 총선 판세를 좌우할 막판 변수가 될지 주목된다고 문화일보가 평가했는데요. 리얼미터가 지난 4일부터 6일까지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광주 전라 지역에서 국민의당 지지율이 지난주에 비해서 10.3%포인트 상승한 50.8%를 기록했습니다. 반면 호남 맹주 자리를 놓고 국민의당과 경쟁을 벌이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은 지난주보다 11.4%포인트 하락한 21.2%에 그쳤습니다. 국민의당이 더블 스코어 이상 앞서고 있는 것인데요. 그런데 이번 여론조사는 전국 성인 남녀 1,523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것입니다. 그 가운데 일부겠죠. 광주 전라 지역 대상 조사는요. 신뢰 수준 95%의 표본 오차는 플러스 마이너스 2.5%포인트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공정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문화일보 보도 내용이었습니다. 세계일보는 내일부터 모레까지의 사전투표를 보면 4.13 총선 결과를 예측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젊은 층이 많이 참여하고 노장년층의 투표율이 낮으면 새누리당에게 불리할 것이란 이야기입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에게 유리할 것이라는 관측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윤희용 오피니언 라이브 여론분석센터장은 젊은 층의 경우 주소지와 주거지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서 사전투표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젊은 층 유권자의 사전투표율이 높아지면 야당에게 긍정적이겠지만 투표율이 획기적으로 오르지 않는 한 그 효과는 제한적일 것이다. 이렇게 예상했습니다. 국민TV가 사전투표와 관련해서 취재한 것이 있습니다. 선거 투개표 감시 시민단체가 CCTV처럼 투표 시간이 아닌 때 투표함을 촬영할 수 있도록 해달라. 그리고 정지 화면일 테니 시계를 놓고 시간의 흐름도 함께 확인할 수 있도록 하게 해달라라고 하니까 선관위가 시계에 들어가 있는 건전지가 폭탄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다라면서 반대했다고 합니다. 저는 그래서 이런 선관위 못 믿겠다. 사전투표 안 하겠다라고 공언한 상태입니다. 한겨레는 일면에서 20대 총선은 유권자들이 지역구 후보와 비례대표 정당 투표를 다르게 하는 분할 투표, 어려운 말로 스플릿 티켓 보팅 현상이 역대 선거보다 뚜렷하게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지역구 투표에서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하는 유권자들이 비례대표 투표에서는 정의당 등으로 대거 이동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경기도 성남 분당갑의 경우 지역구 후보로 김병관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지지한 응답자 가운데 비례대표도 더불어민주당을 찍겠다고 한 사람은 45.9%에 그쳤습니다. 28.7%는 비례대표 정당으로 정의당을, 11%는 국민의당을 선택하기로 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권역세 새누리당 후보를 지지한 이들은 비례대표 투표에서도 새누리당을 찍겠다는 응답이 85.1%로 높은 충성도를 보였습니다. 새누리당 지지층은 상대적으로 분할 투표보다는 일관 투표, 즉 지역구와 비례대표를 같은 정당으로 선택하는 경향이 강한 것입니다. 이번엔 경향신문 보도입니다. 여야가 4.13 총선에서 현역 의원을 컷오프하고 당 지도부가 전략공천을 한 지역구에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이 전략공천한 17곳 중에 우세를 확신할 만한 곳은 단 한 곳도 없었다고 합니다. 새누리당은 서울 용산, 인천 중동강화 옹진, 경기 성남 분당갑, 울산 울주, 대구 동갑과 대구 달성 이렇게 6곳이 경합지역이었고요. 나머지는 경북 구미을, 대구 수성을, 대구 부글인데 열세 지역이었습니다. 경합 아니면 열세였다는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도 현역 의원을 공천에서 탈락시키고 전략 공천을 실시한 8곳 가운데 우세 지역이 단 한 곳도 없었다고 합니다. 경합 지역은 서울 마포울, 여기가 정청래 의원 지역구지요. 그리고 동작갑 딱 2곳이었습니다. 반면에 서울 도봉을과 중성동을, 광주 북갑, 세종, 경기 안산 단원을, 전북 익산을 등 6곳은 열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냥 그 지역구 국회의원 출마시키지 괜히 딴 사람으로 교체해가지고 이렇게 어려운 싸움을 벌이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을 피하기 힘들 것 같습니다. 이색 선거구가 있습니다. 예, 여기 정말 대단합니다. 한국일보가 보도한 내용인데요. 춘천 주변 공룡 선거구로 불리는 선거구입니다. 강원도 철원, 화천, 양구, 인제, 홍천 여기가 한 지역구입니다. 동두천 즈음부터 설악산 미시령까지 한 지역구입니다. 면적이 5,697제곱킬로미터로 가장 넓습니다. 49개 지역구가 있는 서울 전체 면적의 10배에 이르고 강원도 전체 면적의 35%에 해당합니다. 분 단위로 선거운동을 다니는 도시지역 후보와는 달리 이 지역 후보들은 시간과의 전쟁을 치르고 있는 형편인데요. 군에서 군으로 이동하는 시간이 최소 40분은 걸리기 때문입니다. 5개 군에 모두 들르게 된다면 이동거리만 215km고요. 5시간 넘게 걸립니다. 문제는 이렇게 시간을 쏟고도 만날 수 있는 주민이 고작 30명 안팎이란 점입니다. 면적은 넓고 인구 밀도가 낮다 보니까 비용 대비 선거운동의 효율은 매우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선거운동 비용도 만만치 않습니다. 차량 기름값은 둘째 치더라도 5개 군에 각각 선거사무소와 운동원을 두고 홍보물을 설치하려면 거액이 듭니다. 특히 기존 철원, 화천, 양구, 인제 선거구에 홍천군이 새로 포함됐는데 선거비용 제한액은 2억 1,500만 원으로 불과 2,200만 원 늘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이 비용으로는 빠듯합니다. 제가 알지 않습니까? 빠듯합니다. 이거 거의 자원봉사로 운용해야 될 텐데요. 아니면 검은 돈을 드리거나요. 노무사이기도 한 강진구 경향신문 논설위원회 노조는 가만히 있으라 말하는 선거라는 제목의 칼럼 하나 보겠습니다. 프랑스와 올랑드 정부의 해고 요건 완화에 맞서서 지난달 초 파리 공화국 광장을 가득 메운 수십만 명의 시위대로부터 나온 외침은 우리는 단지 일하고 복종하고 소비하는 존재가 아니다라는 것이었다. 인간의 존엄을 지키기 위한 시위대의 전면에는 총파업을 결의한 노조원들이 서게 되고 대학생과 고등학생이 그 뒤를 바치고 있다. 이들은 쉬운 해고가 당장의 실업률을 낮출 수 있을지 모르지만
자본에 현격히 유리하게 기울어진 노동법은 미래의 노동자로서 자신들의 존엄을 위협할 것이라는데 적극적 공감을 표시하고 있다. 반면에 프랑스와 달리 국내 노동운동은 지난해 정부가 법도 아닌 행정지침으로 쉬운 해고를 밀어붙이는 심각한 노동 조건의 후퇴를 지켜보면서 제대로 된 총파업 한번 조직하지 못했다. 노동쟁의로 인한 근로손실 일수도 2014년 65만 일에서 지난해 44만 일로 31.4% 급감했다. 정부와 사용자 단체 입장에서는 기념할 만한 해이지만 노동계에서는 치욕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더구나 쉬운 해고 반대에 앞장서온 한국노총 지도부 3명이 새누리당 비례대표를 신청하면서 노동운동의 도덕성은 결정적인 타격을 입었다. 노동운동이 조롱과 멸시의 대상이 돼버린 것이다. 여기까지입니다. 노동이 삶의 근간이면 노동은 당연히 정치의 영역이 될 수밖에 없겠죠. 전자신문으로 올라오는 김용민 브리핑 알고 계시나요? 팟캐스트 김용민 브리핑이 발행하는 용민일보. 듣는 김용민 브리핑에 더한 보는 김용민 브리핑도 만나보세요. 잊지 마세요. 언론 그 이상의 언론. 용민일보. 국민일보 보겠습니다. 한국조선업계의 천문학적 규모의 적자를 안긴 해양 플랜트 사업이 조선도시 경상남도 거제시를 무겁게 짓누르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올 하반기부터 굵직한 사업이 줄줄이 인도되면서 거제에 있는 조선소에 고용된 수만 명의 근로자들이 일자리를 잃을 것이란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간 수주된 작업들 다 끝내서 인도가 되면 또 새로운 것이 계약돼야 하는데 요즘 조선 산업이 이로 말할 수 없이 밑바닥이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사업이 수주가 되지 않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거제도에서요, 이 조선업을 통해서 밥벌이를 하는 근로자 가족이 총 16만 5천 명가량 된다고 합니다. 조선업으로 이들이 생계를 유지한다는 얘기죠. 거제의 총 인구가 작년 말 기준으로 25만 5,828명인데 조선업에 종사하는 인력의 고용이 불안해질 경우 지역 경제가 뿌리채 흔들릴 것이라는 경고. 네, 엄포가 아니죠. 진경준 검사장 관련 속보입니다. 한국일보 인터뷰인데요. 누구하고 인터뷰를 했느냐? 진경준 검사장과 김상원 넥슨 대표에게 2005년 넥슨 비상장 주식 투자를 권유한 박성준 씨입니다. 이번 사건의 핵심 인물인 박성준 씨가 입을 연 것은 처음인데요. 넥슨이 성공할 것 같아서 투자를 권유했다. 뭐가 문제냐? 이런 반응이 나왔다고 합니다. 하지만 박성준 씨는 김정주 넥슨 회장 개입설과 특혜 의혹에 대해서는 전면 부인했습니다. 주목되는 점은 박성준 씨가 진경준 검사장, 김상원 대표 모두 같은 가격에 샀다라고 말한 부분입니다. 진경준 검사장은 매입 금액을 공개하지 않았지만 김상원 대표는 주당 4만 원에 사들였다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2005년에 넥슨 주식 가격이 10만 원에서 18만 원 선이었다는 것이 업계의 중론인데요. 그렇다면 박성준 씨의 증언은 3명 모두 실제 주당 가치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가격에 주식을 손에 넣었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것입니다. 네, 명쾌하게 해명될 줄 알았는데 또 다른 특혜 의혹을 낳은 인터뷰가 돼버렸네요. 지난달 3살배기 조카를 때려 숨지게 한 20대 이모, 형부의 5자녀 중 3아이의 엄마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형부에게 성폭행당해서 낳은 아이라는 것입니다. 사건의 양상이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20대 이모를 성폭행해서 아이를 낳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24살 연상의 형부는 법률상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혐의로 구속 수감돼 있는데요. 이 형부는 처제를 성폭행한 것이 아니라 합의하에서 성관계를 가졌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한 명의 자녀만은 처제와의 사이에서 낳은 아이로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합니다.
문화일보가 보도했습니다. 동아일보 이 기사는 꼭 소개하고 싶었습니다. 연세대 의대가 다수 학생을 좌절감에 빠뜨리는 상대평가를 버리고 2014년 절대평가를 도입했는데요. 대다수 해외 명문 의대와는 다르게 국내에서는 의대 최초의 실험이었습니다. 2년이 지났는데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는 더 올랐고 친구를 적으로 보지 않으며 연구와 봉사에 더 시간을 쏟게 됐다고 합니다. 절대평가의 반대는 상대평가지요. 학생들에게 연대와 협동을 잊어버리게 만들고 학교를 무한 경쟁의 장으로 오도시키는 그런 나쁜 규제로 인식돼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걸 없애고 절대평가, 즉 패스와 난패스, 이것으로만 성적을 평가하는 체제로 바꿨더니 우려와는 다르게 오히려 성취도가 높아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의대생들에게 부족한 요소로 꼽혔던 협동심과 학습 동기까지 생겼다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대학의 교양강좌까지 상대평가를 도입하게 만든 원흉은 바로 중앙일보 대학평가지요. 상대평가하는 학교들 점수 많이 줬습니다. 이렇게 해서 아이들은 전혀 연대하지도 협동하지도 않는 이런 분절화된 학교가 돼버렸습니다. 지성의 전당, 무색하게 돼버린 것이죠. 그렇지 않아도 동아일보와 한 가족이라 할 수 있는 고려대학교 염재호 총장이 상대평가를 없애겠다는 뜻을 밝히지 않았습니까? 네,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봐도 무리는 아닐 것 같습니다. 이번엔 중앙일보 단독 보도입니다. 정부 서울청사에 침입해서 7급 공무원 시험 성적을 조작한 송모 씨. 중앙일보는 지방대생 송모 씨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지방대생을 꼭 밝힐 이유가 있었나? 의문입니다. 이 송모 씨가 인사혁신처의 담당 사무실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은 문 옆에 잠금장치 비밀번호가 적혀 있었기 때문이라는 진술을 경찰이 확보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공무원들의 보안 의식에 큰 구멍이 뚫려 있음을 보여주는 것인데요. 이 말이 맞는다면 자물쇠 옆에 열쇠를 놓아두었던 셈 아니겠습니까? 이에 대해서 인사혁신처 채용관리과장은 사무실 도어록 옆에 비밀번호를 적어놓은 적이 없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미국 대선 레이스 짚어보겠습니다. 놀라운 일이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미국 공화당 위스콘신주 프라이머리에서 테드 크루즈 상원 의원이 득표율 48.3%로 도널드 트럼프를 훌쩍 제쳤습니다. 트럼프는 35.1%였습니다. 이날 패배로 과반수 대의원 1237명을 확보하려는 트럼프의 계획에 빨간불이 켜지면서 공화당은 7월 중재 전당대회를 개최해서 후보를 결정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CNN은 중재 전당대회가 열릴 가능성이 77%까지 올라갔다고 전했는데요. 위스콘신은 백인 중산층 이하 노동자가 많기 때문에 지난달만 해도 트럼프의 낙승이 예상된 곳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의 패배는 적지 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돌풍을 일으켰던 트럼프식 노이즈 마케팅이 이제 한계를 드러낸 것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트럼프 피로감이 이 사회에 확산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겨레는 아예 입으로 망한 트럼프다라면서 트럼프는 꺾였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분석했습니다. 트럼프의 패배에는 주류들의 파상 공세뿐만 아니라 그 자신의 막말 역풍이 더 크게 작용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그는 지난주 낙태 여성들을 처벌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가 여성 유권자들의 광범위한 반발에 부딪혔다. 미국에서는 아무리 보수적인 정치인이라도 낙태 의사들은 몰라도 여성까지 처벌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지는 않는다. 게다가 한국과 일본의 핵무장도 허용할 수 있다고 발언하는 등 그의 국가 안보 능력에 대한 의구심도 확산됐다. 트럼프의 이번 패배로 오는 7월 중재전당대회가 열릴 가능성이 높아졌다. 중재전당대회는 경선에서 어느 누구도 대의원의 과반을 확보하지 못해서 대선 후보 지명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때 당 지도부가 사실상 조정자 구실을 해서 대선 후보를 선출하는 제도다.
중대한 경선 길목에서 쓴 잔을 마신 트럼프는 어젯밤 기자회견 없이 공화당 주류를 겨냥한 불만 섞인 성명을 냈다. 이 성명을 들어보면 크루즈 뒤에는 위스콘신 주지사, 보수적인 라디오 토크쇼 진행자들, 모든 공화당 기구들이 있었다. 크루즈는 나의 후보 지명을 훔치려는 공화당 보스들이 사용한 트로이 목마다 라는 격한 감정을 쏟아냈다. 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드러난 현상만이 아니라 뉴스의 흐름, 의도까지 짚어드리겠습니다. 매일 종합일간지 주요 기사와 칼럼을 전해드리는 시간. 김용민의 조간 브리핑.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여러분의 뉴스 보좌관 김용민이 함께합니다. 총선 앞두고 격전지 후보 간 토론회 하이라이트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충청북도 청주 흥덕구로 가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도종환 의원이 출마한 곳인데요. 여론조사상으로 접전을 벌이고 있는 새누리당 송태영 후보와 경제 살리기 방안을 놓고 뚜렷한 견해차를 노출했습니다. 함께 하시죠. 박근혜 정부의 경제 정책이 이제 실패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제 국가 부채가 뭐 너무 많다, 598조 원이나 된다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2008년도에 글로벌 위기 이후에 미국이나 일본이나 EU가 양적 완화를 해서 한마디로 말해서 인위적인 수요를 창출을 해서 위기를 극복하고 지금 거의 유일하게 선진국 중에서는 미국이 호응을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린스펀이 양적 완화를 해서 미국을 구했다. 그리고 또 엘렌도 지금 그 기준을 유지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적극적인 재정 정책을 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 국가 부담이 많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민주당은 그럼 향후에 그럼 민주당 보관은 그럼 국가 일자리를 위해서는 그래도 연 3% 정도의 경제 성장을 이루어야 되는데 어떤 방법으로 그런 일자리를 유지할 수 있는지, 창출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어떤 보관을 갖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서요. 우선 공공부문의 일자리가 많이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안전 분야, 소방 분야, 복지 분야, 또 뭐 경찰 분야까지도 포함을 해서 공공부문의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내야 하는데 이 부분을 저희는 대략 당의 경제팀하고 조사를 하면서 한 34만 개 정도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가능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대기업의 고용 의무 할당제를 통해서 일자리를 만들어냈으면 좋겠다. 3% 정도 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정부 여당이 여기 동의하지 않아 가지고서 이게 관철되지 못했어요. 근데 20대 국회에 들어가면 다시 추진해서라도 이쪽 분야에 더 많은 청년들의 일자리, 질 좋은 양질의 경제 일자리가 정책 운영을 어떻게 하실 건지 줬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요. 경제 정책과 관련해 정책적인 측면에서 보면은요, 지금의 경제를 저희는 재벌을 위한 특혜 경제 그리고 기득권 세력을 위한 불평등 경제 그리고 청년에서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다 불안하게 만드는 불안 경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불안 경제 그리고 나홀로 성장하는 경제가 아니라 동반 성장하는 경제, 협력 성장하는 경제, 우리는 이것을 더불어 성장이라고 말을 하는데요. 나홀로 성장하는 나홀로 경제가 아니라 더불어 성장하는 더불어 경제 쪽으로 방향을 바꿔야 한다고 생각을 하면서 정책 기조를 잡았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렇게 하다 보면은 일자리를 그런 식으로 다 창출하다 보면 국가 부채가 오히려 더 늘어나기도 하고 또 대기업이나 이런 대기업이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추려면 글로벌 스탠다드에 입각해서 운용을 해야 되는데 너무 대기업에 맨날 대기업 잘못됐다 하면서 대기업한테 자꾸 부담을 떠넘기고 이런 모순된 일을 하고 있고 또 어쨌든 자본주의 사회에서 기업의 활동을 너무 위축시키는 쪽으로다가 이렇게 진행하는 것은 맞지 않지 않냐. 그래서 기업이
자율적으로 이익을 창출하는 그런 구조를 기업 경쟁력을 키우는 쪽으로다가 복두도 주는 쪽으로다. 그리고 그 혜택이 전 국민한테 가는 쪽으로다. 이렇게 정책 운용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건 동의하고요. 네. 제가 그래서 동반성장이라는 말씀을 드린 건데요. 예. 동반성장이라는 말씀, 제가 협력성장이라는 말씀하신 것도 그거예요. 동반성장이 아니라 재벌도 죽이고 그래서 재벌 죽이는 성장, 당정은 그것이 효과가 있을지 몰라도 장기적으로 볼 때는 아니, 국가의 제가 드린 성장 엔진이나 동력을 ഘ아먹는 그런 정책이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도 답변할 시간을 그럼 주시면 네. 답변할게요. 답변해. 네, 말씀하십시오. 예. 잠깐 제가 동반성장 말씀을 드릴게요. 네. 재벌 죽이는 성장이 아니라 지금 재벌이 사내 유보금만 쌓아놓고 그 돈이 안 풀리고 지갑이 안 풀리니까 내수가 이렇게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동반성장, 협력성장이라고 말씀드리는 거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할 수 있는 성장의 방향을 잡아나가자는 거고요. 그러니까 원청 업체가 1하청, 2하청 업체까지 계속 이렇게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을 갖고 이익 공유제 같은 것들이 관철되도록 하는 그런 경제 시스템을 만들어야지만 이 경제가 지금 조금이나마 활력을 찾아갈 수 있다는 것이지. 쪽으로다가 기업이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줘야지. 기업을 자꾸 옥죄는 쪽으로 가면 그 기업이 장기적으로다가 발전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추가적으로다가 투자가 잘 되겠습니까? 글로벌 시대에 동반성장하고 협력성장이 왜 옥죄는 거예요? 투자가 가능하겠습니까? 이번엔 대구 중남구로 가보겠습니다. 새누리당 곽상도 후보. 토론회에 나와야 하는데 법정 선거 토론임에도 불구하고 불참했습니다. 과태료 400만 원을 부과받게 됐는데요. 자, 이러다 보니까 사실은 곽상도 후보와 함께 더불어민주당 김동열 후보 두 명이 토론을 해야 하는데 한 명이 빠져버리니 결국 김동열 후보 단독 대담 형식으로 진행됐습니다. 왜 곽상도 후보는 나서지 못했을까? 김동열 후보 발언에서 힌트를 찾아보시죠. 대구의 민심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공천 과정은 합리적이고 상식적이어야 합니다. 정책은 없고 인물 검증도 없었습니다. 진실한 사람을 뽑아달라. 배신의 정치를 심판해달라. 대통령이 노골적으로 공천에 개입했습니다. 진박만이 공천 1순위였습니다. 공천 부적격자도 진박이라는 이유만으로 공천이 되는 세상입니다. 예비 후보자와 지지자들이 반칙과 불공정한 공천으로 허탈감과 자괴감, 분노로 이어졌습니다. 진박 타령, 옥새 파동, 대통령을 사진을 붙인다, 떼라 하며 개그 콘서트를 능가하고 있습니다. 최악의 공천 파동입니다. 한국 집권당이 하고 있는 정치, 그들이 하고 있는 대구 정치가 과연 이래도 되는 겁니까? 오늘 또 이 자리에 곽상도 후보가 나오지 않아서 저 혼자 대담 형식으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 점 중구, 남구 유권자 여러분께 후보자 한 사람으로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전해 올립니다. 지금 제가 하고 있는 방송 토론회는 최소한의 후보자에 대한 검증 절차이고 유권자에 대한 예의입니다. 곽상도 후보님께서는 이번 방송 토론회에 무엇이 겁이 나서 나오지 않습니까? 대구 참여연대에서는 곽상도 후보를 국정원 불법 대선 개입 수사에 부당하게 관여하였고 최근 무죄 판결 난 강기훈 씨의 유서 대필 사건을 조작하고 옥살까지 시킨 담당 검사라는 이유로 공천 부적격자로 선정했습니다. 피해 당사자인 강기훈 씨는 3년 6개월을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다가 몸이 병들어 현재 암투병 중에 있습니다. 한 사람과 한 가정의 생명과
인권을 짓밟은 사람, 출세를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오직 부당한 권력의 편에 서서 약자를 짓밟은 사람이 검사 출신 중랑구 새누리당 후보 각상도입니다. 그럼에도 아직 강기훈 씨에 대해서 미안하다, 잘못했다, 사과 한마디 없습니다. 존경하는 대구 시민 여러분, 중구, 남구 유권자 여러분, 영화 변호인에서 송강호 씨가 했던 대사, 헌법 1조를 기억하십니까? 변호인 송강호 씨는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말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1조는 대한민국의 주인은 국민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1조가 살아있음을 이번 기회에 중구, 남구 유권자 여러분께서 확인시켜 주십시오. 이번 선거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다가오는 4월 13일 총선에서 헌법 1조를 지키는 더불어민주당 기호 2번 김동열 후보를 지켜주십시오. 김동열 후보를 선택하는 것이 헌법 1조를 지키는 것입니다. 네, 김용민의 조간 브리핑, 오늘은 석간 브리핑을 겸해서 전해드렸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절박한 쪽이, 그래서 투표장에 보다 많이 나가는 쪽이 이기는 선거가 됐습니다. 이게 정확한 판세 분석입니다. 김용민이었습니다. 뉴스 매거진에서 또 뵙겠습니다. 이번 방송 괜찮았나요? 작별의 여운 이렇게 표시해주세요.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더 좋은 방송 만들어달라는 약속 이렇게 응원해주세요.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기억하셨죠?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